전쟁이 벌어졌던 시기 말고 전 세계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요동을 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보면은 지난 주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시고 장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어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불과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장례식에서의 트럼프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내가 취임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자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10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종전은 좀 난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트럼프 태도가 좀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때 두 지도자가 어떤 독립된 공간에 의자 두 개 놓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밀담을 나누시는 모습은 저렇게 사진도 나오네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안도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홀대하고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저렇게 독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더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안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네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히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그러니까 작년 대선 기간 동안에는 취임하자마자 24시간 내에 끝나겠다. 그랬죠. 그렇지만 취임한 다음에는 6개월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을 바꿨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에는 취임 24시간, 최근에는 취임 24시간에 끝나겠다. 이 얘기는 그냥 농담 삼아 해본 얘기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좀 상황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보다는 상대적으로 역량이 큰 러시아와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어요. 네네. 두 번째는 이 전쟁 종식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유럽에게 우크라이나에 퍼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제적 손실을 메꾸려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라든지 네네.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히면서 이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이제 좀 극대화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거든요. 이 후자의 경우에서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전 협상, 즉 이 총성, 이 포성을 멈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제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심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동맹들과 이제 입장을 나누는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강한 경고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제재의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그것은 트럼프의 중재 계획, 중재안을 갖다 받아들여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5월 9일쯤 해서 8일부터 10일까지 푸틴 대통령이 이제 휴전하다.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5월 9일이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거뒀던 그러한 전승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성대하게 축하 무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까지 초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전승절에서 전쟁 승리를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트럼프가 등을 돌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요. 끝까지 지연시키면서 러시아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한 다음에 이제 전승절 전후해서 전쟁 승리를 선포하면서 휴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정을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4시간은 사실 말도 안 됐던 것 같고 부활절 이야기 있었는데 부활절 지나갔고요.
그러면 이제 전승절에는 진짜 휴전이든 종전이든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조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휴양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 계획은 지금 철회가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그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쌀쌀했던 것 같아요. 중동에서도 트럼프가 한 발 뒤로 좀 빼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금 보면 네네. 아무래도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한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과 중동 순으로 지역적인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 견제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유럽의 방위는 유럽 동맹들에 맡기고 중동의 방위도 사우디와 이스라엘에 맡기고 이제 중국 견제에 보다 집중하고 싶은 그런 의도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미국의 어떤 그 전략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동 문제 관련돼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의 우위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거의 몰아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헤즈볼라와의 전투 그리고 이란의 저항의 축이라는 여타 후티 반군이라든지 그러한 세력들과의 어떤 분쟁을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그것이 완전히 휴전이나 종전 협상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우위로 상황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국내 정치적인 이 입지를 고려해가지고 이 휴전 협상이 조금씩 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어느 정도 전면권을 부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전권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원하는 것은 항구적인 평화를 갖다가 정착시키고 싶은 큰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견제를 위해서 역량을 아시아로 좀 옮기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어느 정도 미국이 영향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우디 그다음에 이란 이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는 지금 그 중동의 세력 균형을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이제 연합하는 큰 하나의 미국의 우호적 연합 세력을 아브라함 협정 2.0을 통해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란을 압박해가지고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역대 정권이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어떤 그 항구적인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중동의 평화를 만들고 싶은 이런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뭐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아무래도 그 중동에 있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걸 통해서 미국이 얼마만큼 이란을 압박하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중동의 세력 균형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가까워진다는 전제를 해보면 미국이 보다 우호적인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우호적인 세력 균형이 중동에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재편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지속적인 평화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도모해 보겠다. 이게 트럼프의 목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은 그 변화가 있었던 게 유럽과의 관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 유럽하고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극우 정당을 좀 지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러시아와 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외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유럽과의 그러한 그 관계가 그렇게 이러한 관계로 세계 안보나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전략적 이익은 유럽보다는 인도태평양,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유럽은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말을 하고 이제 그 유럽의 방위라든지 관여를 완전히 멈출 것 같은 이러한 극단적인 어떤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이 유럽에서 완전히 떠난다. 이걸 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유럽은 미국의 중요한 시장이고 안보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신 유럽에서의 관여를 좀 줄이고 아시아로 보다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그러한 재편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것이 트럼프의 독한 입을 통해 가지고 유럽 동맹들에게 가감없이 전달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떤 불신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반면에 유럽 동맹 입장에서도 미국이 없으면 굉장히 유럽의 안보에 구멍이 뚫린 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미국의 어떤 우산에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모습에 당혹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유럽 스스로 자강론을 이제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만약에 유럽에서 빠진다면 유럽 스스로 유럽 방위를 지키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러시아의 서진을 막기 위해서 유럽이 이제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한 10년 정도.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그런 수천조의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유럽 입장에서도 경제도 어렵고 상당히 구구가 창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유럽연합, 나토 동맹들이 협력을 증대해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내고 어떤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정말로 큰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유럽도 미국이 괘씸하긴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이 미국을 통상 문제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사실 유럽 입장에서도 중국은 경쟁자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다가 만약에 미중의 통상 전쟁이 가속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으로 향하게 될 중국산 물품들이 미국으로 못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장 다음으로 큰 시장인 유럽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은 유럽 각국의 상당한 경제적 피해 그리고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도 미국도 불편하지만 중국과 협력을 중대하는 것이 어떤 신뢰 부족과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이 어느 정도 따라가 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문제인데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미중 패권 전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은 시진핑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와 시진핑과 트럼프 이런 스트롱맨들끼리의 대결에서 지금 누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누가 어느 일방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간의 이제 통상 전쟁, 관세 전쟁이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두 지도자 간의 기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네네. 이미 1기 트럼프 행정을 거치면서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한 번씩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싸움을 초반에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중국이 통상 전쟁을 하는데 이것이 과거 냉전 때 미소가 경쟁하는 것처럼 거의 체제 경쟁 그리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과거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한 70%까지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쓰러지면 미국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쟁의 목표는 중국을 갖다가 주저앉혀가지고 완전히 미국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우위를 유지하는. 네. 그래서 중국의 추격이 맹렬하고 어떤 무역 수적자가 크면 요걸 어느 정도 조정하는 이러한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의 추격이 맹렬한 이러한 경제 통상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을 좀 더 지키고 중국의 추격을 좀 지연시키는데 이내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저앉
바칠 게 목적이라면 시진핑 지석과 잘 지낸다,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초반에 기싸움을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네.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양국 모두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양국 간의 마찰이나 갈등의 수준은 낮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냉전, 뉴 콜드워 이렇게 그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냉전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긴장이 되고 무섭기까지 한데 어떻게 진짜로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냉전 때 미국과 소련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네네. 이제 서로 이제 그 분리된 경제, 외교, 안보 시스템을 가지고 체제 경쟁을 했잖아요. 그랬죠. 결국은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이 패배하는 걸로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은 아무래도 미소 경쟁의 양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냉전과 비슷하게 진영되기 대립을 하는 것 같은데 양상을 들여다보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신냉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한미일 북중러로 대변되는 그러한 진영 대립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는 한동안 이제 지속될 거라고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냉전 때와는 다르게 서로 공존하면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네. 극단으로 치닫기보다는 이제 협력하고 경쟁하고 대립할 건 대립하는 이런 모습이 한동안 그 두 개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각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 100일을 맞았어요. 이렇게 취임 100일 맞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언론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타임과 인터뷰를 했던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난 100일 동안 성공적이었다. 그것도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트럼프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갖고 있는 국내 정치적 상황은 네. 일기 때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 그러니까 백악관, 내각을 봐도 충성파들이 포진하고 있죠. 그래서 옆에서 노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슈가 불거졌을 때 모든 내각이라든지 백악관 인사들이 다 나서가서 트럼프 대통령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일기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옆에 노노하는 어른들의 축, 사성 장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저지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입법부나 사법부 같은 경우에도 입법부는 공화당이 연방 상원 하원을 어떤 그 의석수가 크지 않습니다만 그 다수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훨씬 더 우호적인 상황이고요. 사법부도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에 보수 그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그 연방 대법원이 여섯 분, 네. 민주당 대통령이 그 지명분이 3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법부도 지금 보수적인 성향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 입법, 사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우호적인 상황이고요. 그러한 국내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더불어서 출범 초기잖아요. 취임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했을 때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100일밖에 안 됐는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자신들 하는 일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 어느 행정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그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뭔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은 큰 무리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걸 트럼프 대통령보다 과장하신 걸 좋아하니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평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100이라면 딱 생각나는 거는 관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 관세에다가 더 하나가 혹이 더 붙어가지고 방위비 재협상까지도 이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방위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 그 한국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하셔가지고 한미 2+2 네네. 통상협의를 하고 오셨잖아요. 이때도 방위 분담금이 주 의제에 포함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원스톱 쇼핑을 원한다, 패키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 관세, 에너지 협력, 이와 더불어서 방위 분담금, 즉 군사 비용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 그 한국과의 협상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방위 분담금 협상이 관세 협상과 어떤 그 한 부분으로서 패키지로 그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일본과 협상, 한국과 협상을 그 거치면서 방위비 협상을 초기에 관세 협상에 포함시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 상호 관세를 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그 주요 대상국에게 90일 동안 유예를 시켰잖아요. 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그 상호 관세 관련된 성과를 내는 그 데드라인이 90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나 일본, 뭐 인도 같은 주요 대상국들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내적으로 후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협상을 진행시켜가지고 성과를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방위비 재협상 같은 문제는 별도로 취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관세와 방위 문제는 때로 떼어내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한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 여론이 허락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미국 내 경제적 혼란에 대해서 여론이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빠르게 관세 협상을 진행시켜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것. 이러한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나 영국이나 한국 같은 국가들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이제 그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리해서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방위 분담금 협상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스톱 쇼핑이 뷰티풀하다라고 그랬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공약이 그 드릴 베이비 드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결국은 석유 산업으로 복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든 정권과 반대로 반환경 정책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정책의 특징은 드릴 베이비 드릴, 즉 화석 연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채굴해서 그러니까 값싸고 믿을 수 있는 에너지를 미국 내 그리고 전 세계에 경쟁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가져오겠다. 이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제일 산유국이 된 미국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채굴해가지고 어떤 그 미국 국내적으로 공급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기여하고 미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이제 담보하는데 쓰는 거고 잉여 에너지는 수출해가지고 이제 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패권이라는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 정책,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데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반면에 그 기후변화 관련돼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력이라든 지열 같은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는 아무래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화석연료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모두 신경 써서 원한다면 다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화석연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에너지 정책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쭉 돌아봤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견이 나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치 양극화가 워낙 심한 미국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층들은 여전히 85에서 90%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10%도 안 되거든요, 지지율이. 그건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 정책이나 주요 경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현재 그 국내 경제적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면서 관세 정책에 있어서도 보다 유화적인 그 정책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미국 여론과 재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통상정책, 다른 대외정책도 상당한 어떤 그 방법론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지난 100일 동안 여론의 역풍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떤 그런 속사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 임기시잖아요. 두 번째 임기기도 네.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를 완성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레거시를 남기고 싶은 거죠. 네. 그러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특히 미국 정치의 특성상 중간 선거가 지나면 급격하게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빠르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2년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년 11월 이전까지 어떤 그 이민 정책, 그 통상 정책, 여타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내야죠.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고 이제 그 재정 지출을 줄이고 그래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래서 트럼프가 그 궁극적으로 하는 세금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토대를 만들지 않으면 사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적극적으로 주요 정책 의제를 밀어붙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137건의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맞서서 소송이 170건이 제기가 됐어요. 그 교수님은 지난 트럼프 대통령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목표는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이 이제 국내 정책, 대외 정책에서 분명한데 이 세부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세밀하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혼란, 불안정성이 부각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에 비해서는 2기 행정부는 훨씬 더 준비가 잘 됐고 어떤 그 많은 인적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문화 전쟁을 한다든지 어떤 그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과격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항과 어떤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외 정책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존의 워싱턴 셈법과는 다르게 다른 문법으로 이제 그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미국이 자유세계 국제 질서의 수호자 리더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적 행보 때문에 불만과 불신 그리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적 행보는 최소한 내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우리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네. 부합하도록 이제 한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에 중간 선거까지는 지금 같은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보기에는 아메리칸 퍼스트가 아니라 오직 아메리칸 온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은 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온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리아 온리, 네. 그다음에 코리아 포용성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메리카 온리를 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을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부합하게 이제 우리의 실리, 우리 국익을 토대로 해서 미국과 협력, 그다음에 세계 무대에서 우리 이익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자유세계의 리더, 세계 경찰의 미국의 공백이 다자 무대, 그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민주주의, 그다음에 보편적 원칙,
그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자연스럽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 부분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우고 그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그 선진국, 그다음에 선도국가가 된다면 그거는 우리의 국익을 담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즉 양날의 검에 있어서 다른 측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제 그 우리의 국익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시기 냉철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